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 오늘 한국사. 자, 우리 요 앞은 시간까지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당했던 정말 힘들었던 가슴 아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랬고 어떤 이제 그때도 하지만 우리 민족 문화를 위해서 이 문화를 위해서 이 애쓰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오늘은 그 민족 문화를 수호란 말은 지킨다는 거야.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한국사 연구, 한국사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역사 왜곡.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왜곡을 많이 했거든. 이 일제 역사 왜곡에 대항해서 이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국사 연구가 몇몇 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 자,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가 식민사관이란 말을 많이 해. 식민사관. 이 식민사관이란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식민지 시대 때에 어떤 그런 이제 이 일본이 이제 우리한테 이 강요했던 어떤 생각들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침략을 받아왔고, 니네들은 항상 비굴했고, 니네들은 역사가 굉장히 너는 역사가 아주 그렇게 차단하지도 않았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그런 패배주의를 계속 심어주는 게 이 식민사관의 핵심인 거야. 니네들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뛰어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의 나라 지배를 받는 게 니네는 어찌 보면 미개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라는 식의 그게 바로 식민사관이란 거야. 그리고 특히나 우리 어떤 그런 이제 이게 어떤 이제 고대사에서 예전에 삼국은 예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다는 임나일본부 그런 어떤 거나, 또 아니면 이제 조선시대에 그 당파 싸움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그때 당파를 해가지고 말이야, 너가 얼마나 서로를 죽이고 이렇게 싸움거리를 많이 했냐. 그런 당파 싸움, 이런 아주 그런 후진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것들로 해서 너희 민족은 아주 미개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임나일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임나일본부가 일본이 좀 주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즉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적에, 그때 가야가 있을 때 이 신라와 가야와 백제를 자기들이 지배했다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이 지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그 일본부라는 관청을 그 한반도 남부에 두고 그걸 이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한테 개발렸다. 개발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고구려는 인정해 준 거야. 고구려는 좀 크고 아주 광대한다니까 인정해 주는데, 백제, 신라, 가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거의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 당시에 일본부란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외치는 학자들이 있지. 근데 이게 이제 왜 말이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대하면,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명이 생긴 거는 7세기 이후야. 7세기 이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그 국호를 7세기 이후에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라 썼느냐? 왜라고 쓰죠. 왜. 우리가 하나는 외놈 할 때 왜. 그랬는데 이 삼국시대 때는 이 7세기 이전이란 말이야. 4세기, 5세기, 6세기란 말이지. 이때에 자기들이 이 한반도 남부에 일본부라는 관청을 만들었다? 말이 안 맞는 거지, 이게. 자기들이 일본이라는 그 국을 쓴 거는 7세기
이부터 한참 뒤에 일본이란 말을 썼는데 그 이전부터 일본부란 게 있었다. 이런 거는 순전히 억지 주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보면 이렇게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란 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걸 사학이라 그래. 특히 우리가 신채호 선생님 있지. 신채호 선생님은 특히 우리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런 아주 이제 이게 주체적인 아주 우수한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책도 많이 쓰시고 그걸 많이 강조하시고 또 특히 이 신채호 선생님은 이 위인전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을지문덕전 뭐 이런 강감찬전 이순신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책으로 써내가지고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을지문덕에 대해서 사람들을 잘 모르고 이 강감찬 또는 이 이순신에 대해서도 잘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지 않았다 보니까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역사책들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없애지고 막 이랬지만은 그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런 기록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을지문덕 그 중국의 수나라 강대했던 수나라를 살수대첩에서 물리친 장군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들을 이렇게 무찌른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계셨다. 이렇게 위인전기를 써냄으로써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그걸 이제 한글로 어떻게 한글 책으로 써내면서 이렇게 그걸 읽고 민족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제 박은식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거는 박은식은 일제의 침략 과정과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쫙 정리를 이렇게 하신 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튼 민족 문화의 우수성과 우리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 경제적인 그런 이 역사로서 보면 이 백남훈이라는 분이 계셔. 백남훈. 거기 보면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강조. 어렵다 그지?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 그러면 일본이 주장하는 거 이거야. 그 조선은 조선은 역사적으로 미개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이 안 됐다는 거야. 발전이 안 됐어. 너희들은 그냥 미개한 민족이었다. 근데 이 이제 백남훈이라는 분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그러니까 세계사의 그런 그 흐름대로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갖다가 세 개로 본단 말이야.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 고대 시대 때는 뭐냐면 이 이제 노예제가 있었고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왕과 어떤 그런 귀족의 그런 시대, 고대 시대. 거기가 지나면 이제 중세 시대 오면 이제 시대가 귀족 아니야? 그것도 있지 이제. 그러니까 그때 왕 중심과 귀족의 같이 그걸 하고 일단은 노예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누가 주도했느냐, 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게 대해서 이제 그리고 신분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노예제가 주된 걸 갖다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해.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오면 이제 봉건제도가 나오지. 봉건제도는 이제 그 영주들한테 이렇게 왕이 영주들한테 이제 땅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거기서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이제 지방 분권, 이제 지방에 이제 힘을 갖다가 실어 이렇게 뭐 주는 시대, 그런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는 이제 이 상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자본주의가 일어나는 시대, 이런 걸 갖다가 근대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의 역사도 역시나 고대, 중세, 근대, 물론 서양사에 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갖다가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해. 그리고 고려부터 그러니까 고려부터 이제 다음에 조선 중기까지를 우리가 중세로 보는 거야. 그리고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이 실학 사상이 발달하고 이게 이제 농사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그리고 상업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그때 뭐잖아요. 이제 이게 돈을 번 상인들이 이제 이게 뭐 양반의 족보도 사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그 정도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이 돈 화폐가 상평통보라든지 이런 화폐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유통되면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는 시대. 조선 후기 때. 이때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뭐 근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우리가 미개한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줬다는 거지. 백남훈이라는 이 분이. 그리고 또 이제 실정사학이란 것도 생겼어. 이 실정사학은 이병도, 손진태 뭐 이런 진단학회. 근데 실정사학이란 게 뭐냐 그러면 실정사학은 오로지 이 책이나 기록에 남아 있는 걸 근거로 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 이제 기록을 토대로 연구하는 걸 갖다가 실정사학이라 그래.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옛 책과 기록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역사도 보면 이게 실정사학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뭐 이제 중국 역사책, 일본 역사책, 우리 한국 역사책 이렇게 같이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갖다가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공통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이 정통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다 더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어떤 역사 연구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게 한글 연구, 보급 운동, 이 조선어 연구회란 게 생겨났어.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가갸날이란 걸 만든 거야. 이게 1926년에 이제 이게 했는데, 그리고 1928년에 이제 한글날이라는 게 이름이 바뀌어.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한글날이 아니고 그냥 가가겨겨 해가지고 그냥 가갸날이라고 했대. 가갸날. 각약? 우리 하잖아.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 첫 두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가갸날이라고 했다가 이제 1928년에 이제 한글날, 이제 한국의 글자라는 의미에서 한글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글날이라고 이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의 한글날이 언제야? 10월 9일이지, 그지? 이거는 1940년에 또 일제 강점기 1940년에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게 발견이 돼. 이 해례본이 뭐냐 그러면 어디서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 발견돼. 해례본이 뭐냐면 그 훈민정음을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원칙으로 만들고 했다는 한마디로 이제 딱 그냥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게 망라된 책이 해례본이야. 그게 이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게 역사를 갖다가 다시금 또도독 해보니까 세종대왕이 이 1446년에 이게 이제 훈민정음을 반포한 거야. 반포. 그 날짜를 이렇게 그때는 음력인데 그 양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10월 9일이더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상에 반포란 말이 널리 알린 거야. 자, 내가 이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어린 백성이 뭐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뭐 이를 어여삐 여겨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이제 세상에 알린 날짜가 음력으로 9월 달인데 양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10월 9일이더라. 그래부터 이제 10월 9일 날이 이제 한글날이 되고 그게 해방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이 한글날로 이렇게 채택이 돼요.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 잡지 한글도 발간하고 한글 연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조선의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꿔요. 이거 1931년에 맞아.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어 학회에서는 이제 이 한글 강습회라든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 등 표준어를 만들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말 큰 사전. 사투리. 전국의 우리의 어떤 그런 사투리라든지 이런 걸 다 모은 아주 방대한 어떤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다가 이제 일제가 이 조선어학회를 갖다가 이게 그걸 독립 단체로 말이야. 이렇게 이걸 갖다가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고 강제로 회원들을 체포해 가지고 그걸 강제 해산을 갖다가 시켜버린다. 왜냐하면 이때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이 그냥 우리말 절대 못 쓰게 하고 완전히 그냥 이 전쟁에 이제 미쳐가지고 그냥 발광할 때란 말이야.
이때도 아무튼 숨어 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렇게 이제 이게 사투리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 하나로 사진을 편찬하려고 했다가 결국 이게 이제 편찬이 못 되고 그 자료를 그 모아놨던 자료를 분실하게 돼. 이렇게 분실했다가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해방 후에 우연찮게 집배원이 어떤 창고에서 발견을 했어.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닌 것 같아. 아주 방대한 어떤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 한글 연구하는 데다 주니까 이게 우리 그때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모아왔던 그 자료다.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우리 한글 대사전이 이제 편찬이 된 거야. 아무튼 그때 그래. 그게 아무튼 그때 그걸 발견해 놨다가 이게 못 했으면 다시금 또 그걸 수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그리고 이제 특히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있던 이런 이렇게 보면 우리 문학에 보면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다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한용운은 내나 이게 스님이다 그지? 스님인데 이게 우리 그거 3.1운동 때 불교계를 대표해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고 이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불교계가 보면 많이 썩어가지고 일본도 보면 불교가 아주 이렇게 발달이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불교계는 이 일본에 일단 이제 굉장히 뭐랄까 좀 저항의식이 없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몸을 굉장히 사리고 있었지. 몸을 사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불교인들 일본 이제 불교인들이 우리나라 불교인들한테는 크게 이렇게 막 탄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그냥 별 피해 없겠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일본인들이 뭐 시키는 막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불교계가 조용히 있었단 말이야. 이때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막 똥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게 말 자칭 한국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이야. 똥물을 퍼부면서 이런 너희들이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아무튼 성격이 아주 이 괄괄하신 분이셨대.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그런 시를 갖다가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 님이 이제 이게 우리 어떤 민족과 국가를 갖다가 나는 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 그지.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또 이 이육사란 분이 계셨는데 특히 대표적인 시가 광야야. 광야. 이 선생님이 광야를 한번 읽어줄게. 광야. 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어떤 이 민족의 지금 처한 어떤 그런 어떤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 일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우리 독립의 의지를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리라. 씨를 뿌리겠다는 거야. 어떤 독립 의지를 갖다가 표현했던 그런 시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하는 이런 어떤 시를 갖다가 이런 좀 저항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저항시라 그래. 저항시 이런 이육사의 저항시가 있고 또 윤동주 우리 영화 동주 별에는 밤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서시가 있지. 서시. 우리가 서시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운다. 이게 이제 서시란 거야. 이때는 이제
뭐 이제 하늘을 우러러는 하늘은 어떤 우리가 이상, 순결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어떤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부끄럽다. 잎새 있는 바람, 이 시련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거다. 나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순수를 갈망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는 운명 앞에서 확고하게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 이러한 아주 아름답지만은 진짜 이런 저항시가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윤동주 시인은 이제 이렇게 역시나 이렇게 독립운동 이런 저항시 때문에 이 일제에 잡혀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일본에 있는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혔어. 근데 갇혔는데 그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또 하신 거야, 윤동주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마는데 이때 보면 이제 주로 생체 실험을 당했다. 이런 게 나와.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아주 친했던 친구인 송몽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어떤 다른 친구가 이제 그 송몽규한테 그 감옥으로 면회 왔는데 그 친구한테 말하기를 송몽규가 친구한테 말하기를 이제 동주와 내가 이 알 수 없는 주사기를 내가 계속 매일마다 맞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정신도 이상해지고 몸도 너무 안 좋아진다. 이런 걸 해서 아마 어떤 그런 이제 주사약에 의한 어떤 뭔가의 생체 실험을 했다는 게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정설처럼 이렇게 느껴져. 그리고 특히 보면 이게 일본은 이제 그때 전쟁 이제 이게 막판에 이 각종 세균하고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들을 무기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 연구를 많이 하거든. 그리고 이런 갖다가 이런 생물학, 이런 세균 무기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실험 대상이 필요하잖아. 이걸 사람으로 이제 전쟁 포로도를 갖다가 중국인들, 한국인들 포로도를 갖다가 해서 이걸 무자비한 생체 실험을 하는 거야. 그게 유명한 부대가 바로 731 부대라고 만주에 있는 731 부대, 그리고 그걸 뭐 마루타라는 게 일본 말로 그게 통나무인데 그래. 거의 우리 사람 갖다가 통나무처럼 취급해가지고 실험으로 하는데 그 실험의 선생님도 보면 그때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 보면 정말 잔인해. 제목이 뭐예요? 그거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뭐 731 부대인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어떤 실험했냐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모녀 이 사람의 피를 갖다가 다 빼면 얼만큼 빼면 사람이 죽는지 실험.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피를 서로 바꿔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뺐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를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는 피를 뽑아서 이쪽은 사람을 넣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 이제 임산부에 있는 이 태아를 가지고도 실험을 갖다가 하고. 그것도 있잖아요. 뜨거운 방에 바닥 점점 뜨거워지는 거에 엄마랑 아기를 넣었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아기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너무 뜨거워서 아기를 깔고. 그거는 좀 그렇고 그건 선생님 잘 모르겠고 아무튼 또 뭐냐면 이제 이때 이제 이게 또 동상 실험을 해. 이게 만주 지방이 굉장히 춥거든.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 손이 계속 얼잖아. 손이 얼면 이게 손이 이게 동상이 되다가 이게 얼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막대기로 이제 손가락을 툭 치면 손가락이 뚝 하고 그냥 부러져 버려. 안에 피도 얼어요. 피도 얼지 다 얼어버리지. 이렇게 얼어가지고 이게 이제 과연 어디까지 하면 얘가 죽는지, 어디까지 부수면? 부수면 죽는지, 어디까지 하면 이게 동상으로 인해서 얼었을 때 왜냐하면 얼면 이게 이제 너무 얼면 이게 신경이 다 이 마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낀대. 그러니까 팔목이 이게 부러지고 이게 똥가리가 나도 얘네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을 때의 아픔을 느끼는지 그런 실험들 아주 무지막지한 실험들 그리고 세균 실험 세균을 일부러 뭐 페스트균을 갖다가 투입시켜 가지고 그런 실험도 하고 굉장히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험들을 갖다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일본이 망하고 이 731 부대를 갖다가 완전 그 관련자들을 다 처벌을 해야 될 거잖아.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인류학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만행을 갖다가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을 하나도 안 받았어. 왜 안 받았느냐? 미국 측에다가 자기들이 모아왔던 데이터를 갖다가 다 넘기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그 애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 실험에 대한 결과들을 데이터를 기록을 다 하고 있었거든. 그 데이터를 갖다가 미국 측에다가 다 모든 데이터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731 부대 관련자들은 거의 처벌을 받지를 않았다. 그리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그때 받은 그 데이터를 해서 미국 의학 발전에 자기들이 굉장히 의학을 발전시키지. 참 이렇게 진짜로 이런 일들도 있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제 음악은 우리 민족의 슬픔과 일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한 곡이 유행했다. 특히 봉선화 노래 알지?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몰라?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이렇게 하는 이렇게 홍남파라는 분이 이제 이러한 봉선화란 이 곡을 작곡했는데 우리는 민족의 어떤 비참한 현실과 이 한을 갖다가 노래했던 그런 곡이야. 그리고 또 홍남파라는 선생님은 동료도 많이 지었어. 우리가 개굴이 노래를 한다. 이것도 있고. 다음에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은 이것도 이제 홍남파 선생님이 지은 노래고. 퐁당 돌을 던지자. 이것도 홍남파 선생님. 또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것도 다 이제 이 홍남파 선생님이 이렇게 지은 곡이다. 근데 이 홍남파 선생님은 또 한때 또 이게 약간 친일 뒤에 가서는 친일적인 행각을 했다고 해가지고도 이게 논란이 좀 많은 사람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게 미술에서는 이제 서양화 이렇게 기법이 도입되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극과 영화 연극도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해. 특히 이 나홍규의 이 1926년에 만들어진 영화 아리랑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1926년 나홍규의 아리랑이 발표됐다. 이 아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홍규라는 진짜 이 천재 영화 감독이야. 이 20대 때에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 자기가 감독을 하고 자기가 영화의 주연까지 이 세 개를 다 하는 완전히 이렇게. 이때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카메라는 있었어. 흑백? 흑백 카메라지. 이때는 뭐냐면 이게 무성 영화야. 그러니까 이 음성은 녹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뒤에 있잖아 우리가 변사라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 영상이 나오면 이제 이게 그 극장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화면을 갖다가 보면서 목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여자가 나오면 여자분 흉내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면 아니 이리 와 오랜만에 보는군 하면서 이제 해설까지도 해주고 해설도 해주고. 이 영화에서는 그냥 아무런 그런 그게 안 나오니까, 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움직이는 책 읽어주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변사가 얼만큼 그걸 갖다가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왔던 거지. 아무튼 이때가 그렇게 이제 아리랑이 나왔는데, 이 아리랑은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근데 이 당시에 선생님도 이해 안 가는데 찾아봤는데 이 당시에 이 영화가 어떻게 개봉될 수 있었는가가 아주 선생님이 좀 의아스러워. 일제 때문에? 왜냐면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3.1 운동 때 아주 이렇게 잘 나가던 머리가 똑똑한 이 청년이 있었는데, 얘가 3.1 운동 때 일본군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아서 미쳐버려. 이렇게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농촌에 와서 이렇게 이제 몸을 갖다가 이렇게요. 그래갖고 풀려나서 이제 이게 농촌에 와서 쉬고 있는데, 이때 얘에 있던 그런 이제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친일파야. 이 일본에 아부하고 막 이러는 애야. 근데 이 이제 미친 이 주인공이 결국 그 친일파를 갖다가 이게 이렇게 농기구로 해서 죽여버려. 죽이고 이제 이게 살인죄로 해가지고 일본 군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아리랑이 그 노래가 나오거든. 되게 봤어요. 아리랑 아리는데 우리가 이 아리랑은 이게 예전부터 전해오는 아리랑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은 이 나홍규라는 사람이 직접 작곡한 노래야.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오는 민요 아리랑은 아리아리 이스리 뭐 진도 아리랑 또 뭐 경기 아리랑 무슨 이런 그런 아리랑이고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이게 바로 이 나홍규의 아리랑에서 나온 한마디로 이제 이게 그 테마곡인 거야. 자기가 직접 작곡했던 노래가 해갖고 이제 이때 이 영화가 너무 인기가 많아 대흥행을 해. 굉장히 흥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이게 영화관 이게 막 기둥이 흔들릴 뭐 지경이고 대문이 막 영화관 출입구가 막 부서져 나가고 했다 할 정도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항일 의식 저 주인공이 비참한 저 고문당해서 미쳐버리고 결국 절친인 친일파를 갖다가 이제 낫으로 죽여버리고 일본군에 끌려간다는 이런 설정들이 보고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아리랑 이 애절한 아리랑이 흘러놓으니까 우리 한민족의 어떤 처했던 어떤 그런 비참한 삶들 일본 저 나쁜 새끼들 이래가지고 와 했는데 그래 이걸 어떻게 일본 그 1926년이 이제 그때 아마 볼 때는 이게 이제 무단 통치에서 20대는 문화 통치로 넘어가는 시기잖아. 약간 어떻게 좀 이게 일본이 조금 우리랑 그렇게 그걸 너무 이렇게 억압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개봉했는지 암쌤도 개봉 이걸 한 게 일제가 이런 걸 개봉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게 조금 놀라워. 그래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리랑 지금도 영화 보면 그 필름이 있어. 필름이 아마 그리고 쉽게는 못 보는데 그 필름이 어디서 보관돼 있을 거야. 그게 아주 희귀 필름이라 해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 선생님도 그때 아마 그 TV에서 한 번씩 볼 때 그 예전에 그 영상 그 자료 화면으로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 아무튼 이게 나홍규가 영화 아리랑을 발표했다. 이거는 1926년대다. 알아둬야 돼. 그다음에 이제 종교계의 민족운동이 이제 특히 우리가 3.1운동에 참여했고 사회산업 등을 전개했는데 특히 이제 천도교가 가장 활발하게 했었어. 천도교가 이 동학운동이 그 천도교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특히 농촌 개몽운동 그리고 잡지 개벽이라는 잡지를 천도교에서 발행하고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도 역시 천도교면서 어린이들을 우리들이 미래다. 어린이들을 대우를 진짜로 존경을 해야 된다. 어린이들을 막대하지 마라. 그래서 어른의 반대말일 어린이라는 말도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거가 바로 천도교에서 이렇게 어린이 관련 잡지도 또 천도교에서 만들어내. 어린이는 23살까지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보니까 어린이가 지금 어린이 아니고 거의 청년 전에 이제 20대까지를 다 어린이라고 하더라고. 어린이 가서 선생님 어린이날 선물 주세요. 엄마, 아버지, 저 어린이라고 정식적인 이게 나이대가 20대까지도 20살 이하는 어린이로 하대요. 하면서. 자, 그다음에는 원불교란 게 있어. 이제 이게 원불교란 거는 이제 이 불교에서 또 다른 어떤 나온 종파인데 원불교란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새생활 운동, 저축과 근로 이런 걸 자립 정신 아무튼 이제 근검 전략하고 뭐 남녀 평등을 외치고 이제 그런 뭐 허례 의식 그런 약간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이런 그런 사치나 이런 거를 하지 말자라는 운동들을 하고 자립 정신을 강조했대. 그다음에 대종교란 게 있어. 이거는 당군 신앙. 나철이란 분이 당군 신앙을 바탕으로 창시한 민족 종교 운동인데 이 천주교는 대종교는 유일하게 직접 이 민족 그 투쟁 독립 투쟁 운동까지 했었어. 만주 쪽으로 가가지고
직접 무기를 들고 일본군하고 싸웠던 그런 어떤 그 종교가 바로 대종교란 거다. 특히 아무래도 당군을 이렇게 신으로 이렇게 모시기 때문에 민족 의식을 많이 이제 고취하는데 예를 썼지. 그다음에 이제 천주교하고 아무래도 개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양에서 이렇게 들어온 종교니까 주로 그런 의료 사업이나 그런 거지 어떤 교육 사업 쪽에 이렇게 하고 사회 사업 쪽으로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불교는 아까 말한 한용을 중심으로 민족 불교의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일제의 불교 통제에 저항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아무튼 이때고 우리나라 일제가 아무리 탄압했지만 그래도 그때 정말 이렇게 우리의 민족 문화를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을 목숨 바쳐서 이렇게 이 무장투쟁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농촌을 계몽하고 또 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야학과 야학 밤에 여는 학교와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그리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친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예술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우리의 그 저항을 했던 분도 계시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신 이런 분들이 일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밀고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날 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